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근본 원인에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도 아니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대출을 많이 해줌으로써 상승시켜 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폭탄 돌리기인 거죠.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차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니까 기축의 매물이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구조였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한강벨트를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나아가 한강벨트가 뜨겁다고 하니까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일부의 신축으로 좀 수요가 몰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책의 내용을 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 핫하다는 지역들을 다 포함시켰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규제 지역 이런 부분들을 확대 지정해서 대출에 대한 금액 자체가 축소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면서 수요가 완전 눌러지는 그런 대책이 발표가 돼서 좀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폭증하는 부채 증가 현상, 이걸 막기 위해서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다시 이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제재책과 추석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97 이제 공급 대책의 내용을 보면 뭐 알맹이가 없다,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고,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이러면 이렇게 지금 자산 시장이 불장을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이 유동성 때문에 다시 또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먼저 사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시장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과열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수준 자체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 과열을 방치한다면 결국 나라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또는 다른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걸 팔아서 처분의 이익을 가지고 또 그 현금을 마련을 하거나, 이런 자금이 많아야 많은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가격 수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런 제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런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그 근본 원인에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해줌으로써 먼저 산 사람한테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새로 사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구조, 대출의 유동성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 집값을 유지해 왔고 또 상승시켜 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인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고, 자산의 증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불장을 보이고 있는 자산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2배, 3배 올라가는 집값을 지불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누군가가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집을 사주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또 갈아타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잖아요. 추가적인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형태, 결국에는 그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집값 상승을 이뤄냈던 이 시기를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현상. 근데 집에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돈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는 돈을 족족 갚는 데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의 활성화라든가 소비의 진작, 어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돌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금융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이 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의 5일장이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발표하고 난 5일 후까지는 그간의 거래는 인정이 되니까 갭 투자도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뭐 지방에서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싸서 거래를 한다, 이런 식의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문의조차 없는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에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시기만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이걸 풀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태도로 이제 시장의 상황은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출의 5일장 하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이 안에 거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 준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사실 시장은 멈춘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장 호가를 내리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가 잘 안 됐던 지역들이 조금 요즘 거래가 된다고 해서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니까 급한 마음이 들 테고 그런 이제 급매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지금 상황이고 기축의 매물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매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 이제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놔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 없는 물건을 매물로 내놨던 사람들은 이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이 된 거죠. 일단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줄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 많다. 또 코인, 주식 뭐 이런 거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많으니까 내 집 내가 산 거보다 대출 좀 안 나와도 사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의 규모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갈수록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강남권 같은 경우도 벌써 대출의 규모 자체가 2억 정도 축소가 됐고 그리고 25억 이상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죠. 이 얘기는 이제 지금 강남의 로또 분양 시장에도 굉장한 제한이 걸린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현금이 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대출 한 6, 7억 받아가지고 분양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금이 25억 이상, 최근에 분양하는 트리니티원 같은 경우는 국민평균 기준에서 29억 정도 되잖아요. 뭐 취득세 하면 3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매수로 30억이 필요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든다. 사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꺼졌죠. 심리가 꺼지지 않았으니까. 심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싶은 마음에다가 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무한히 빌려주면 나는 살 의향이 있어. 이런 사람들만 많았던 시장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는 그 수요가 다 이제 사라지는 시장이 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일정 부분만 대출을 통해서 이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 살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무리해서 시장에 참여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해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 된 거죠. 지금 내 시장은 22년 고금리를 겪으면서 전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반토막이 된 시장이에요. 강남, 한강벨트, 재건축의 호재가 있다는 분당 신도시 이런 곳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부침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인구 구조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핵심 지역만이 결국에는 가장 큰 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소외된 지역으로는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고 또 예전보다는 건전성 문제 때문에도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빌릴 수 있는 전체적인 양 자체는 축소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시장에는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선택적으로 흘러들어간 게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이 시장은 큰 메릿이 없다라는 게 판명된 시장. 규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몰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현금을 투입해야만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시장을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동탄, 남양주, 구리 이런 지역들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여지껏 벌어졌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비규제 지역들로 얘기되는 곳들은 이미 소강 상태로 갔던 지역들이거든요. 이미 여기서는 경험을 통해서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으로 계속 가격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도 살아나지 않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게 판명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까.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건이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강남의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강남의 신축 지금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국민평형 30억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촉진한다고 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공급 부족을 안 느낄까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또 살려는 사람이 나는 한 채가 아니라 10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또는 아파트를 수요할 가구 수 대비해서 이미 차고 넘치는 공급이 되고 있지만 누구든 집을 사려고 하고 그 집을 사는데 무한한 대출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돈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급해줘.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적정 공급량을 생각을 하면 이미 과잉이에요. 집에 공급이 되면 물리적으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기 때문에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왜 가지고 있죠? 나의 자산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걸 활용해서 나의 어떤 소득이 떨어지고 돈이 필요한 시점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재적인 공급자로서 이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잠재적인 공급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돈이 있어서 여지껏 꽤나 오랜 시간 소득 활동을 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샀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으면서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은퇴의 시기가 왔어요.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상당 부분 제2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고 있는데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이들의 은퇴 시기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과 어떤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적자 인생이 시작이 돼요. 벌어들이는 건 없는데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다 나는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명은 길어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가는 구조예요. 마이너스가 쌓여가면 이 마이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집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잠재적인 공급자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급 부족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공급은 후행적이에요. 신축의 공급은. 내가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급을 할 때까지. 이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미 문정부 때부터 공급 부족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했고 3기 신도시 하겠다 해서 또 유휴부지 개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개발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 한다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재건축 재개발의 집값이 올라갔어요? 개발이 돼서 새 집이 될 거다라는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새 집이 되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공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후행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의 공급은. 그런데 기축의 공급 요소도 계속 지금 자극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과를 하는데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애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저 대학 입시 시험 볼 때보다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집을 사줄 수요는 이들이 소득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미래 소득을 땡겨서 집을 사주는 수요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미 시장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이제 영끌을 미래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일정 부분 자본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적정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와 주는 구조. 이게 현재의 수요인데 일정 부분 자본 축적의 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죠.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만큼을 더 대출로 많이 땡겨서 시장에 참여한 수요예요. 이미 시간이 흐름 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 물건을 사줄 수요로 참여해줘야 이 시장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건데 이 수요가 미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초고령화 사회, 이들이 다시 사줘야 되는데 이들은 소득 활동이 멈추고 적자로 접어들고 있으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수는 늘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아파트라는 게 주거 중에서도 가장 고급화된 주거 형태이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잖아요. 참여하려면 40%를 차지하는 이 1인 가구들이 그 정도의 어떤 자산 축적이 이루어져야 그 집을 수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는 가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정말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제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땜빵식으로 요거만 뭐 지금 부동산 과열 때문에 보유세만 올린다 뭐 이런 식의 개편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갖고 있으면 부담은 없는데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니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유지할 수 없더라도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그냥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구조. 그렇지만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양도 차익은 또 이제 많이 걷어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입을 하면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돈이 잠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음에도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많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차익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게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갖고만 있으면 어떤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축의 매물이 공급이 잘 원활히 안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자동차 비싼 거 갖고 있어도 자동차세 많이 내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크기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 집에 있어서만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또는 나는 소득은 그런데 집밖에 없는데 너무 큰 부담이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공제를 해주면서 실질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 50억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요.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 역으로 말하면 월세를 1,000만 원씩 내고도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그런 부자가 50억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5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률 계산해보면 2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뭐 2, 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건 있는데 세제가 워낙 이제 부담감이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은 내가 취득했을 때 가격하고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면서 쓰고 있는 재화잖아요. 근데 평가 이익이 지금 주변에서 말하는 호가가 50억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거든요. 실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격을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좀 개선이 될 거고 그걸 손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이란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의 니즈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이 두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매매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굉장히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건 너무 어렵다고. 사는 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파는 거는 내 물건이 팔려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이 되게 제한된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수요 공급이 잘 안 맞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거래가 줄어들면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계속해서 벌어졌던 사실이거든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서울 아파트의 이제 거래량 추이를 보면 이게 대출이 확대됐던 시기, 대출이 막 늘어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고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래가 활발해져요.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대출이 잠기는 시간이 오죠. 왜냐하면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연초에 풀리니까 연초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빌려줘. 한계를 다 금방 소진해버리면 하반기에는 대출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반기에 대출이 쪼그라들죠. 대출이 줄어드니까 거래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줄였다라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집값이 과열되는 이유가 내가 당장 쓰지 않아도 내가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주인이 되고자 하면 갭 투자죠.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토어제가 지정이 되면서 실제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태고 또 자금도 내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영끌이 아니라 빌려준다는 만큼만 빌려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해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까? 어차피 팔려는 물건들은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팔기 위해 내놓은 거예요. 이걸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 빚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걸 팔아서 정리해야 돼. 또는 내가 과거에 샀던 것보다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활용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나는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떤 가격이 형성될 것인가? 결국에는 수요에 맞춰서 가격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금 부자만 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수요들이 다 제거된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무주택 현금 부자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20억, 뭐 25억, 뭐 3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말하는 가격에 들어와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대부분 20억 이상 있는 현금 부자들이 생각하고 고려했던 게 뭐냐면 강남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3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20억 현금 있는 사람이 한 10억 정도 땡겨서 요거 참여해가지고 지금 뭐 시세가 6, 70억 한다고 하니까 떨어져도 분양가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근데 지금은 20억이 있는 사람도 10억이 아니라 2억밖에 못 빌리잖아요. 그러면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금이 20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득 활동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2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의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억, 60억 하는 집을 과연 사줄 것인가? 10년에서 20년간 번 돈을 다 투입하고도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6, 70억짜리 아파트를 사줄 것인가? 대출도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현실적인 금액의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가격 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좀 천천히 될지 그거는 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가 정책 대출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돈 말고 원래 말하는 금액만큼 있고 또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도 대출을 이 정도만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동안은 모자라는 거를 더 많이 빌려가지고 들어왔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준비된 만큼의 적정 부분을 빌려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인데 지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상황이 좀 조정되고 난 후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판단인 거죠.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많잖아요.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뜨거워진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정책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적 없다. 이 정책 계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실수요자도 다 죽이는 정책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전세난이 난다. 지금 거래도 안 되던 지역들, 이미 소강 상태에 있는 지역들도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집 못 팔게 하는 거 아니냐.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번 조치가 강력한 영향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우상향에 대한 완벽한 믿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